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전문가님을 모셔보았는데요. 바로 대출 전문가 풀팩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 강현옥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출 쪽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을 어렵게 모셔보았는데요. 그래도 투미TV의 첫 출연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투미TV 나오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해외 지점 근무 이력이 있고요. 국책은행에 정식으로 입행을 해서 지점 업무와 본점 업무를 겸비한 전직 은행원으로서 지금은 대출 상담 그리고 대출 강사 역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풀팩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대출을 쉽게 잘 풀어주시는데 제가 일전에 풀팩님 강연을 우연히 같은 날 제가 앞타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좀 듣다 보니 이런 대출이 재개발 재건축도 연결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투미TV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간편 금액도 높지도 않고 무엇보다 전세가 선순위로 깔려 있다 보니까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걸 상식으로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식이 잘못됐다. 후순위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 오늘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대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출 지식에 겸해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출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출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대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 LTV, DTI, DSR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LTV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에만 중점을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 70%다라고 하는 것은 5억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LTV 70%가 나오기 때문에 5억에 70%,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물론 반공제 개념은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담보 가치에만 중점을 두는 개념이 이 LTV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LTV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5억 아파트를 너가 살 때 3억 5천만 원까지 내줄 수가 있는데 너의 소득을 이제 보겠어. 너의 상환 능력을 보겠어. 라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개념이 DTI. 그리고 DTI의 매운맛이 DS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모든 대출의 이자 부분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분을 소득으로 나눈 그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DTI가 60%다라고 하는 것은 연봉 5천만 원인 차주가 60%인 연간 3천만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모든 이자가 상환되도록 대출해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출의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둠으로써 22년부터 시작해서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자체가 1억 원 이상인 차주가 개인 차주별 DSR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눴을 때 1금융은 DSR 40% 내까지만 내가 대출을 해줄게. 2금융은 10%를 좀 더 늘려서 DSR 50까지 대출을 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연봉 1억 원일 경우에 40%라고 하는 의미는 연봉 1억의 40%, 즉 4천만 원까지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대출을 해줄게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DSR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1금융 같은 경우에는 40% 내로 대출이 나가는 거고 2금융 같은 경우는 10%를 더해져서 50%까지 나가는 거죠. 1금융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시중은행, 그쵸? 인터넷은행 포함해서 그 은행들까지는 40% 내로만 대출이 나가는 거고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 축협, 수협, 농협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해줘서 50%까지 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열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DSR 제도인데요. 이 DSR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만기, 금리, 소득이 있습니다. 5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일부러 늘린다, 편법적이다라고 해서 만기를 건드린 거 이유는 DSR의 요소가 되기 때문인 거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서 가상금리가 도입이 되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는 장래소득을 인정해줬고 40대 이후부터는 미래소득을 가져가서 대출한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기, 금리, 소득이 DSR을 결정짓는 3대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LTV, DTI, DSR에 관련된 사항들을 쭉 설명을 듣긴 했는데 네. 사실 저도 대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DSR 그래도 그럼 내가 연봉 얼마일 때 얼마가 나오는 거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정리해 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봉 3천만 원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1억 원까지.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에 그 연봉에 따른 이 차주들이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대로 주택담보대출이 일으켰을 때 1금6권 은행은 DSR 40까지로 들어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월 상환액이 100만 원. 그래야 연 1,200만 원이 돼서 이 1,200만 원을 3천으로 나누면 40% 내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최대 한 2억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금융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2억 6천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DSR까지는 우리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DSR 40% 내로 들어오려면 최대 대출 한도는 한 3억 5천 정도까지, 그리고 10%를 더해주는 이금융으로 가면 4억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봉 1억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DSR 40%대로 들어오려면 한 7억 정도까지 나오는 거고, DSR 50% 되면 8억 정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DSR이 적용되니까 아무리 LTV가 높게 뽑힌다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대출이 진짜 안 나오네요. 네. 사실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아무리 연봉이 7천이라 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도 채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되고 이제 보험사나 이금융으로 가면 이제 6억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도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DSR을 보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고 아까 DSR의 순한 맛이 DTI였죠. DTI만 보는 경우로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아도 은행권 주담대는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로 갔을 때는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영끌족이다라고 해서 신용대출, 기존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권 주담대로 가서는 DSR 때문에 막혀서 대출이 안 나왔는데 DTI만 보게 되면 이게 나오는 마법이 펼쳐지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DSR이었고 이 DSR은 은행권 주담대에서 계산하는 거고 이 DTI 60부터는 정책성 상품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연봉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2억 그리고 아무리 10%를 더 해준다 하더라도 3억을 넘을 수가 없었는데 DTI 60%로 갔더니 3억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즉 연봉 대비해서 10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연봉 7천만 원인 경우도 한번 볼까요? 보니까 DSR 40 같은 경우에는 4억 8,800 그리고 50%로 가면 6억 정도 나오죠. 그래서 DSR 40%로 하면 보통 연봉의 7배 정도다라고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고 DTI는 아까 한 10배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7억이 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은 연봉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는가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DSR과 DTI로 나눠지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DTI가 적용되는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책자금 대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물론 정책자금 대출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 조건도 있고 자산 조건도 있고 그러한 조건이 맞는 사람에 한해서 보통은 무주택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는 혜택성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된다. 그러면 디딤돌 대출. 유명하죠?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 이번에 2023년 출생아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 신생아 특례에는 구입자금 대출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금자리로 이러한 대출들도 다 정책자금 대출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종류 한번 볼까요?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여기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앞 두 개가 정책자금 대출이 되는 거겠죠. 정책자금 대출은 아까 DSR 미적용하고 DTI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다자녀나 신혼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늘려줬고요.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5천인데 생초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 두 자녀 이상과 신혼은 4억 원까지로 늘려줬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죠. 2%대, 3%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이 저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데 여기서 생애 최초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신혼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으로 소득을 늘려줬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 이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을 5억에서 9억으로 다 늘려줬죠. 그리고 대출 한도도 LTV 70%, 생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5억 원. 근데 이자가 더 저렴해요. 1%대, 2%대 쓸 수 있어요. 각종 자기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 1%대 받을 수 있고 최저금리는 1.2%까지. 자,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1억 3천으로 해서 더 늘어났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처럼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대신에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는 실거주 1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과 생애 최초 대출은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DSR이 적용이 되는데요.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는 없고 DSR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주택자. 근데 이 무주택자가 예전에 주택 구매 이력이 있어도 돼요. 현재 무주택자면 이 서민 실수요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자, 9억 원에 최대 LTV 70%까지. 이거는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 만약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하면 내가 DSR이 통과된다 그러면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뽑을 수 있는 틈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생애 최초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한도는 없어요. LTV 80%까지 최대 6억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 LTV 80이 규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에 DSR 당연히 적용되고요. 연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 최초라는 건 단 한 번도 주택 구매 이력이 없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LTV 80%의 위대한 능력이 뒤에서 펼쳐질 텐데요.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 빌라에도 적용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팩님께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사실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리 포인트만 잠깐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자면 정책자금 대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쪽 서민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대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정책자금 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 서민 실수요자랑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는 이런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후순위 담보로 갖다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보통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1금융권에서도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LTV 여력이 있고 대출 한도 소득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 1금융권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이자를 조금 다르게 차등 적용하고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선순위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었을 때 뭔가 이런 게 있었나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한 이 후순위 대출의 매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아파트부터 제가 먼저 생애 최초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세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생애 최초 낭비하지 마라. 어떻게 낭비하지 말까? 생애 최초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이력이 쭉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생애 최초의 대출을 잘 쓰면 갭을 끼고도 내가 생각했던 C급지보다 A급지로 바로 점프업을 할 수가 있는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이는 마법을 부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고요. 생애 최초로 고작 종잣돈이 3억 원이 안 되는데 강동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대장아파트잖아요. 그걸를 내 집 마련을 한 케이스입니다.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넣었고요. 후순위 주담대를 넣었다라는 건 갭 투자를 했을 때 전세금을 머금고 뒤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넣은 거잖아요. 전세는 지금 5억 2천, 생애 최초는 지금 4억 3천 정도를 실행하실 예정이에요. 이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고래힐의 25평의 시세는 현재 12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지금 RR인데 금매로 12억 원의 매수를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KB 시세, 즉 시세가 나와 있는 거에서 LTV 80%로 대출 한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억 4천에 80%를 하게 되면 우리는 12억에 매수를 할 거지만 대출 한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세 보증금 5억 2천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LTV 80%, 12억 4천에 80%에서 전세금 5억 2천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4억 3천으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애 최초는 전세 보증금을 먹은 LTV 80%에 최대 대출 한도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이것은 물론 DSR 소득이 통과되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고작 종잣돈 3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바로 강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잡으실 수 있게 된 거였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인 연봉도 꽤 되시고 두 분이 합치시면 부부 합산으로 해서 더 많은 대출을 낼 수도 있었지만 6억 원 이상을 받기도 힘들고 LTV 80% 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대 4억 3천까지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LTV 80%의 매력은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봤을 때 전세 보증금을 먹고도 뒤로 은행권 생애 최초 주담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풀팽님 강연을 듣다가 이 내용 듣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매매 금액의 전세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서 투자라는 걸 일명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후순위 대출 더 받는다? 라고 했었을 땐 저는 고금리의 이금융권만 생각했더니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강연을 듣다가 느낀 점 중 하나가, 사실 아무리 LTV가 높다 하더라도 DTI나 DSR 규제 때문에 LTV 한도를 다 받지도 못하는데 이 LTV가 무엇이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더니, 저는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LTV 70%라고 하면 이 70%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LTV 자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이야기였었는데 재개발 빌라로 적용된다 했었을 때도 어떤 마법이 펼쳐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았는데요. 노량진 1구역입니다. 매매금액 14억짜리 빌라고요. 전세 보증금은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은 12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초투 금액이 많아야 돼,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생애 최초다, 그리고 LTV 여력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초기 투자 금액을 확실히 줄여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KB 시세 기준으로 갔었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탁상 감정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감정가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매매가와 감정가를 비교했을 때 은행 후순위 주담대로 할 때는 그 둘 중에 낮은 금액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9,600 정도였고, 은행에서 탁상 감정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매가 기준으로 14억 정도, 13억 8,800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와 감정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가거든요. 그럼 14억보다 간편 금액이 좀 더 낮으니까 이 13억 8,800의 70%. 왜 LTV 70%냐?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담보 물건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10% 정도를 차감합니다. 생애 최초도 LTV 80%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LTV 70 또는 잘 나오면 75%까지도 가능한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3억 8,800이고 여기에 70%를 곱하면 이 금액에서 전세 보증금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생애 최초 후순위 가는 금액이 되는 거겠죠. 이 6억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초기 투자 금액이 12억 원은 들었어야 하는데,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씀으로써 내 초기 투자 금액은 6억 원만 있어도 14억 원의 빌라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노량진 재개발 투자를 했었을 때 사실 1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해당 빌라 물건 같은 경우는 12억이 필요했었는데 후순위 대출로 6억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현금 6억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다 받으려면 소득 요건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된다. 그게 DSR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인은 무소득이고 남편 연봉이 9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남편을 차주로 했을 때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6억 넘게 나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연봉만 9천이 넘어가야 되는데 9천이 넘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이라고 하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 6억을 다 못 채우고서 3억 5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희망적인 꿀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을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을 합산할 때는 부채도 따라오게 되지만 만약에 부채가 없다는 경우에 한해서 부인 연봉이 회사원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된다. 그럼 연봉을 합쳐서 1억 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을 1억 원인 차주로 만들어서 이 생애 최초로 뽑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득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감정평가 금액만 잘 나오면 후순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은행마다 이 후순위 주담대를 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 감정이 거의 매가처럼 아까 나왔을 때는 거의 14억 가까이 나왔었잖아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의 140% 정도를 LTV의 70%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6억 9,600에 140%, 즉 9억 7,400이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억 7,400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9억 7,400의 70%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전세금 2억 원을 빼게 되면 뒤에 후순위 대출은 4억 8,2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 것보다는 간편 금액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초투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대출 한도도 다른 거 보셨죠? 각 은행마다 감정평가 기준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뉴타운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구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낮게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 얼마나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지는데 장의 15구역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7천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갭은 3억 7천이 필요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후순위 대출을 받게 되면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의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4억 7,800을 받았죠. 그러면 매매가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감정평가 금액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 금액과 간편 금액 중에 낮은 금액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가 기준 4억 7천으로 LTV 대출 시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7천에 LTV 70%를 곱하면 그 금액에서 전세금 2억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생애지출 후순위 주담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4억 7천에 매매를 할 때 2억 전세 보증금을 물고 나는 뒤에 생애지출 주담대가 1억 2,900까지 나오고 초기 투자 금액은 아까 3억 7천에서 1억 4천 정도로 훅 떨어지는 거죠. 연봉이 많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1억 3천 정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남편 연봉 3천만 원 정도라도 다른 대출이 없다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서 5천만 원에서 1억만 더 쓴다라고 했었을 때 급질을 더 좋은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부족한 금액을 1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초기 투자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대출이 무조건 나오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거의 대부분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넣어주고요. 관리처분 인가부터는 본부 승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대상이라고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업 시행 인가까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후순위 대출을 통해서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LTV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애 최초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인 무주택 세대주 역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가 LTV 70%까지잖아요. 그러면 빌라이기 때문에 10% 차감한다 하더라도 60%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TV 60%에 전세 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뒤에 후순위 대출을 낼 수만 있다면 DSR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무주택도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은행 대출 자체는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낀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풀팩님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별로, 지점별로 다르다라고 하니까 대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풀팩님을 찾아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풀팩 강연옥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